네, 안녕하세요. 기억력 마스터 정겨원입니다. 여러분, 눈에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다고 의심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1920년대 중반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신문사 편집국장이 아침마다 기자들을 모아놓고 지시를 내립니다. 모두 그 지시사항을 받아 적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남들은 부지런히 다 적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이 사람을 보고 편집국장이 화가 나서 막 나무랐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자가 편집국장이 했던 이야기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줄줄 외우게 됩니다. 깜짝 놀란 국장보다 더 놀란 것은 바로 이 기자였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나 다 자기처럼 기억하는 줄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1886년 출생해서 1958년 사망했다고 알려진 이 사람의 이름은 솔로몬 셰르셉스키입니다. 깜짝 놀란 편집국장이 너 정상이 아닌 것 같다, 한번 연구실 찾아가 봐라 라고 해서 당대 최고의 세계적인 신경심리학자 알렉산드르 루리아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0년 넘게 루리아 교수는 셰르셉스키를 S라고 칭하면서 이 사람을 관찰하고 다양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런저런 단어 불러주는 걸 그대로 기억해서 다시 말하는 건 기본이고요. 무의미한 음절을 쭉 나열해서 들려줘도 다 기억하고 숫자 70자리도 단숨에 기억해서 앞뒤로 읊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또 이탈리아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단테의 신곡 첫 4줄을 한 번만 듣고 정확히 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16년이 지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불러준 단어 중에서 몇 번째는 뭘까? 라고 물어봐도 대답을 정확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실험자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어디서 물어봤는지 이런 것까지 함께 기억을 했다고 하네요. 무슨 이 사람 예전 그 드라마 별그대에서 도민준의 실사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루리아 교수는 The Mind of a Mnemonist 라는 책에 이 이야기들을 다 적었고요. 한국에선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 한 기억술사의 삶으로 본 기억의 심리학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메커니즘으로 기억을 하길래 무슨 녹화를 뜨는 것처럼 기억을 할 수 있지 싶을 텐데요. 이분은 정보를 외울 때나 떠올릴 때 아니면 그냥 평소에 생각할 때도 항상 공감각이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녹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분은 녹색 화분이, 그리고 빨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빨간 셔츠를 입은 사람이, 파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파랑색 작은 깃발을 창밖으로 흔드는 이런 사람이 그냥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게 이미지로 느껴지다 보니까 어떤 게 현실인지 헷갈리는 지경이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미지를 이용해서 통증을 자신이 조절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면 통증이 느껴지는데 이 통증이 주황색 실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실이 계속 붉어지면서 커졌대요, 아플 때마다. 근데 실을 계속 잘게 자르는 상상을 하면서 아주 조그만한 점으로 만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일반 사람과는 완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통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일종의 지각장애를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들이 과도하게 연결되고 엉키게 되는 것이죠. 이분에게는 모든 소리, 숫자, 단어 이런 것들이 고유의 색깔, 질감, 맛까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잘했으니까 기자로도 성공을 하고 공부도 잘해서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아마 이분의 이름은 처음 들어보실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큰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업적은 둘째치고 사회생활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선 추상적인 개념은 생각 자체를 못했대요. 그러다 보니 시같이 비유적으로 돌려 말하는 표현이 많이 들어간 글을 읽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었다고 합니다. 책을 읽는 것도 힘들었는데 문자를 읽는 동시에 계속해서 이미지가 막 튀어나오니까 독해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책을 읽고 있는데 한 줄 읽었더니 갑자기 몸이 막 춥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또 한 줄 읽었는데 이번에 막 뜨겁고, 어떨 때는 쥐가 막 지나다니는 장면이 떠오르고, 이러면 읽을 수가 없겠죠.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고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양한 이론들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편으론 추상적인 개념들을 외울 때 우린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기억법을 활용해서 이 추상적인 개념을 의식해서 구체적인 대상으로 변환하거나 어떤 장면으로 시각화를 하곤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우리와 정반대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무엇을 봐도 구체적인 대상이나 감각이 떠오르니까 반대로 추상적인 정보 처리가 힘든 것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두뇌를 아예 갖고 태어난 거죠.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문사를 비롯해서 열 몇 군데 직장을 옮겨 다녔는데 어디서도 오래 버티진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무대에 서서 관객이 시키는 대로 자기 기억력을 보여주는 기억술사로 먹고 살았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쉽게 돈 버는 게 아니라 이분에게는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잊지 못하니까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결국 정신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분 말고도 완전 기억 능력자가 아닐까 의심을 받은 사람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킴픽, 엘리자베스, 데니얼 테맛 등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들도 모두 약간 전반적으로 이 자폐증이나 지적 장애가 있었지만 기억력 쪽에서만 출난 재능을 보인 사람들이거나 혹은 신빙성이 약간 의심되는 점들이 있어서 100% 신뢰하기는 어려운 경우였습니다. 킴픽 같은 경우는 레인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졌는데요. 수백 페이지의 전화번호부 같은 걸 한 번 보고 쭉 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신 연령이 좀 낮은 편이었고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지적인 장애가 있지만 한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을 보이는 현상을 서번트 신드롬,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킴픽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번트가 되는 과정은 뇌의 일부분이 작동이 안 되면서 보상체계로 다른 쪽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재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 능력을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출난 능력을 보이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기억력은 우리가 기대하는 기억력과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복잡한 개념을 한 번에 이해하고 스캔하듯이 머리에 남기는 그런 능력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응용이나 분석이 가능한 기억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 좀 부러워할 만한 능력이 아닙니다. 엘리자베스라는 여성분도 어떤 그림을 시간 간격을 꽤나 길게 두고 기억하게 했는데요. 나중에 그 두 개의 그림을 떠올려서 매직아이처럼 합쳐서 만들어지는 그림을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실험을 했던 실험자와 여성분이 나중에 결혼을 했고요. 그 이후에 다른 실험이나 테스트가 없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데니얼 테맛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79년생이고요. 영국의 작가입니다. 이분도 서번트 증후군을 갖고 있는데요. 수학적 계산 능력이나 언어 습득 능력에서 아주 뛰어난 면을 보이는 분입니다. 영어를 비롯해서 프랑스어, 핀란드어, 독일어, 에스파냐어, 리투아니아어, 루마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웨일즈어, 에스페란토어 등에 능통하고요. 이런 그냥 언어 습득에도 그치지 않고 하나의 인공어를 자기가 만들어냈다고도 합니다. 또 일반 유럽인들에게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아이슬란드어를 불과 일주일 동안 강습받은 후에 아이슬란드 TV에 나와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네요. 데니얼 테머덱의 아이슬란드어를 가르친 강사는 그를 인간을 넘어선 자, not human 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 역시 아스퍼거 증후군, 선천성 당화부전과 뇌전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도 약간 자폐증과 비슷한데요. 일반 자폐증에 비해서 언어 발달의 지연이 두드러지지 않고 지적 능력이 괜찮다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감정이나 감각에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둔감한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데니얼 테머도 앞서 소개했던 기억 능력자들과 비슷하게 숫자를 색상이나 감각과 결부지어서 이해하는 이런 공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1부터 만까지의 숫자가 자신에게는 각각의 형태와 감정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건 여담인데요. 데니얼 테머시 타고난 기억력 천재가 아닌 기억수를 연습한 일반인이라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기억수를 배울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던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완전 기억 능력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서 기억력과 기억법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기억력이 좋다, 나쁘다 라는 정의부터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기억력이 좋다는 것도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킴픽처럼 어떻게 보면 기억력이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만약 이분이 수능시험처럼 응용된 문제를 풀 때 관련된 개념을 떠올릴 수 없다면 그게 과연 좋은 기억력인가 싶기도 하고요. 현실에서 가장 좋은 기억력은 내가 의식적으로 외워야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그것을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외우고 쉽게 인출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좋은 기억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의 능력을 부러워하기보다 우리는 평소에는 평소대로 생활하고 또 기억할 게 있을 때는 의식적으로 이들처럼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게 베스트 아닐까 싶습니다. 기억법을 연습해서 내가 외우고자 하는 정보에만 선택적으로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연상되는 정보들을 최대한 동원하고 공감각도 함께 적용하는 것이 사실 기억법의 주된 방법이니까요. 실제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기억력 대회에 나온 적도 있거든요. 데니얼 테머시 1999년 기억력 대회 때 12등을 했고요. 2000년 대회 때는 4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데니얼 테머스의 기록은 기억력 그랜드마스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요. 평균보다는 물론 잘했지만 최고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훈련된 일반인이 훨씬 더 나은 성적을 냈습니다.
즉 평범한 사람도 이들과 같은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연습을 통해 이를 의식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 기억 능력자 혹은 사진 기억술 이런 것들은 미신이니까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아니면 주변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시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제가 100% 확신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기억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기억력에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들려드릴게요. 기억력 마스터 정겨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